다음 60초 동안 저는 당신을 조종할 거예요.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리고 솔직히 그 전부터도 매일같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을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한 번 그것을 보게 되면 다시는 예전처럼 뉴스를 잊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헤드라인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뉴욕타임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솔직하게 이걸 읽고 나서 당신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그냥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요. 준비되셨나요? 알리 라리자니, 이란의 사실상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에 의해 사망. 이란이 확인한 이번 암살은 미국, 이스라엘의 폭격 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강경파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읽으셨죠? 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나쁜 사람들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폭격 작전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방금 헤드라인에 의해 실시간으로 조종당한 것이고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 겁니다. 진실은 알리 라리자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있습니다. 그는 이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수만 명의 이란 시위대가 목숨을 잃은 탄압을 감독한 인물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남성과 여성들은 뉴욕타임스가 주장하는 바로 그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는 단순히 처형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 승인을 내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슬람 공화국 전체 체제에서 가장 두려운 집행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은 결코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을 뉴욕타임즈는 사실상의 정치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실을 기사 제목에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사 첫 번째 단락에도 두 번째 단락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숨겨져 있어 대부분의 독자는 제목만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치밀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리고 그 전에도 서구 언론이 모든 주요 매체에서 매일같이 사용해온 8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언론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트릭마다 헤드라인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이 조종당하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입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JNSTV의 이라케이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 일이 시작된 후 서구 언론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인권,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해온 언론인들이 이제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심스럽게도 이슬람 공화국 이란과 같은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란은 테러리스트 집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오래 약자의 이야기였으나 이제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서방이 억압자라는 이야기에 집착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노골적인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것조차도 말이죠. 우리 모두 언론이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보통은 좀 더 은근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말이 너무 뻔하고 너무 대놓고 드러나서 거의 코미디 같았어요. 사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FCC가 이제 방송사들에게 직접 경고를 내렸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방송 허가를 잃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건 정말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를 설명하기 전에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할 중요한 통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이 거짓말을 할 때 뭔가를 지어낸다고 생각해요. 가짜 인용문이나 조작된 통계처럼 사실 확인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골적인 거짓말은 위험하거든요. 정정 보도가 나오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론이 대신하는 일은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잡아내기 어렵죠. 그건 선택적인 진실과 전략적인 강조를 통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포함할지, 어떤 사실을 조용히 빼놓을지, 어떤 사진을 쓸지, 어떤 기사를 12면에 묻어둘지, 어디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어디서 끝낼지, 어떤 전문가에게 연락하고 어떤 전문가는 연락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조작된 건 아니에요. 단지 특정 방식으로 보이게 했을 뿐이죠. 제가 이 조작 도구들을 보여드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헤드라인을 읽지 못할 거예요. 첫 번째 트릭은 헤드라인입니다. 오프닝에서 첫 트릭을 만났지만 더 깊이 다루고 싶어요. 라라자니 헤드라인이 완벽한 사례라 해부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헤드라인을 읽는 방식을 바꿔줄 통계가 있어요.
10명 중 6명은 헤드라인만 읽고 그 이후는 절대 읽지 않아요. 첫 번째 문단도 아니고 부제목도 아니에요. 오직 헤드라인만 읽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넘겨버리죠. 이 말은 헤드라인을 쓰는 사람이 언론계에서 거의 누구보다도 대중의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 라리자니 헤드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알리 라리자니, 이란의 사실상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에 의해 사망.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중 하나하나가 매우 의도적이에요. 사실상 정치 지도자, 테러리스트, 정권 집행자, 시위대 사형 집행 영장 서명자도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 합법적 공직자로 표현했죠. 이런 사람의 죽음은 마치 국가 원수 암살처럼 들리죠. 제거된 것도 아니고 군사작전에서 표적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살해당한 거예요. 범죄에 쓰이는 단어죠. 피해자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미국 이스라엘 폭격 작전이에요. 전쟁도 아니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작전도 아니고 테러 정권에 맞선 작전도 아니에요. 그냥 폭격 작전이에요. 무차별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미친 사람들로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세 단어, 세 가지 선택 모두 아주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조작의 관점에서 이게 천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단어들은 모두 변호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엄밀히 말해 정치인이었고 살해당했으며 폭격 작전도 맞습니다. 그들을 지적하면 어깨를 으쓱이며 정확하잖아요 라고 해요. 하지만 정확성과 정직함은 다르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빼놓는 부분에 진짜 이야기가 숨겨진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두 번째 속임수로 이어집니다. 반쪽 진실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이유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라리자니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치인이었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 진실의 일부만 말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조용히 숨긴 거예요. 알리 라리자니는 수만 명의 이란 시위대, 즉 민주주의를 원하고 히잡을 벗고 싶어 했으며 자신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지도자에게 투표하고 싶어 했던 남성과 여성들을 죽인 진압을 감독했어요. 라리자니의 사법부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투옥, 고문, 처형했습니다. 그 필수적이고 근본적이며 판도를 뒤바꿀 맥락은 기사에 너무 깊이 숨겨져 대부분의 독자는 거기까지 닿지 못해요. 이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반쪽짜리 진실은 전쟁 보도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헤드라인의 속임수는 선택한 단어에, 반쪽짜리 진실은 빼버린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서방 언론이 수년 동안 이란 국민들에게 했던 일보다 더 좋은 예는 없어요.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이란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다양한 연령과 배경으로 거리로 나왔죠. 그 장면들은 어디서나 보여졌어야 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주요 서방 언론이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경제적 시위라고 했죠. CNN, BBC, 뉴욕, 더 타임스, 더 가디언 모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 그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란인들은 경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정말 한계까지 몰아넣었죠. 인플레이션은 가혹하고 실업률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방 언론인들이 경제적 시위라고 기사를 쓰고 있을 때 같은 시위대가 거리에서 외치던 구호는 이랬어요. 독재자에게 죽음을, 물라들은 물러가라. 여성, 생명, 자유. 이 조국은 물라가 떠나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빵값 때문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경제 문제는 단지 증상일 뿐이었죠. 이들은 47년간 이어진 신정체제의 점령이 끝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서구 언론인들이 신성하게 여긴다고 주장하는 그 같은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졌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것을 경제적 시위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쓴 내용 중 실제로 조작된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불만은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각을 선택하고 같은 거리에서 이슬람 공화국을 규탄하려는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음으로써 그들은 매우 중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자유운동을 생계비 불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이슬람화에 맞서 민주주의와 권리를 위해 싸우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장바구니 물가에 화가 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인이 왜 이란의 장바구니 물가에 신경 써야 하죠? 하물며 그걸 위해 전쟁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테러 정권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이해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 대한 도덕적 명분이 분명해져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침략자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어지고 언론이 만들어온 모든 이야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년 동안 모든 주요 언론에서 그렇게 했죠. 그게 바로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일부 진실만 신중히 골라 보여준 거죠. 그럼 감춘 부분은요? 사실 진짜 이야기는 대부분 그 숨겨진 부분에 항상 존재하죠. 이제 세 번째 속임수, 선택적 시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교묘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아무것도 생략할 필요도 없고 신중하게 단어를 고를 필요도 없고 문단을 교묘하게 피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이야기를 언제 시작할지 선택하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남을 때리는 영상을 보면 때린 사람이 명백한 악당이죠. 하지만 그 주먹질 10초 전에 영상을 보여드린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피해자가 사실 먼저 주먹을 휘둘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상대방을 위협해 왔을 수도 있죠. 갑자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똑같은 주먹질이지만 시간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언론은 그 시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지를 통제하죠. 언론이 악당을 어떻게 묘사할지, 그리고 그 악당이 언제 등장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쟁의 시계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2월 28일에 맞추면 미국이 침략자가 됩니다. 도발 없이 시작된 것이죠. 헤드라인에서 말한 것처럼 폭격 작전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계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47년간 이슬람 공화국은 중동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해왔어요. 10월 7일 공격과 그 이전에 이란이 자금을 대고 축하했던 수천 건의 테러 공격들, 후티 미사일이 국제 해상 운송로를 차단하고 전 세계 무역을 위협하고 있어요. 무기급 농축까지 몇 달 혹은 몇 주만 남은 핵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시위하던 4만 명이 넘는 시위자들을 그들은 죽였어요. 그들은 혁명을 반복해서 짓밟았죠. 그렇게 시작해서 보면 이번 공격들은 전혀 도발 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40년 동안 모든 다른 선택지가 다 소진된 후에 남은 마지막 선택처럼 보이죠. 같은 전쟁이지만 시작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악당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약간 어둡지만 웃기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언론사들이 수년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하는 보도를 내보냈던 곳들이라는 거예요. 이란이 곧 핵폭탄을 가질 거라고, 그 위협이 실존적이라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이죠. 같은 언론사들이 수년간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치가 이뤄지자 군사 행동이 필요했냐, 외교로 해결할 수 없었냐고 묻기 시작하죠. 수년 동안 그 위험을 기록해온 기자들은 미국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자마자 갑자기 내면의 평화주의자를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들이 좋아하는 정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 중 누구도 6개월 전이나 1년 전, 10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보도를 다시 틀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시계는 조용히 다시 맞춰졌고 이야기는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악당들과 함께요. 왜 그들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바꿨을까요? 곧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네 번째 속임수입니다. 선택된 언어에 관한 것으로 단어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뉴스 기사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어딘가의 건물 안에 있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편향되지 않은 뉴스라는 개념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보면 편향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편향이 없다고 해도요,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건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실제 문단이에요. 호메이니가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슬람 공화국을 이끌었던 그 광적인 테러리스트가 죽은 날에 실린 거예요. 수북한 흰 수염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항상 찡그린 표정을 짓지만 훨씬 더 존경받는 그의 멘토보다 대중 앞에서 더 온화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시와 고전 서양 소설, 특히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읽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테러리스트 지도자를 산타처럼 묘사한 것에 대해 항의해 보세요. 자신의 국민 수만 명을 직접 살해한 장본인, 여성, 생명, 자유운동 탄압의 설계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의 자금을 댄 인물입니다. 이 단체들 역시 수만 명을 더 죽였죠. 35년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며 이른바 시오니스트라는 암을 없애겠다고 맹세한 남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의 풍성한 흰 수염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레 미제라블을 사랑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길 원했습니다.
이건 풍자가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이걸 정말 터무니없는 사건이었어요. 사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말 창피한 일이었으니까요. 아야톨라를 산타클로스처럼 묘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뉴욕타임스도 부고 기사에서 그렇게 했죠. 아야톨라 알리 호메이니, 이란을 지역 강국으로 만든 강경 성직자, 86세로 사망. 그는 86세에 죽지 않았어요.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놀라운 군사작전으로 제거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죠. 더 비스트는 그를 관대하지만 냉담한 인물로 묘사했어요. 그는 일상 정치의 다툼을 벗어나 높은 곳에서 나라를 운영했다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를 혁명 이후 이란의 논쟁의 여지 없는 수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나라의 세계적 야망을 키웠지만 국내에서는 쇠퇴하는 경제로 어려움을 겪었죠. 그 야망이란 샤리아 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서구의 암을 세상에서 없애겠다는 그의 맹세나 홀로코스트 부정, 중동 전역의 테러 조직과 서방 곳곳에 잠복 조직을 이끌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호메이니가 레바논에서 아르헨티나까지 테러 행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4천 단어에 달하는 부고 기사 전체에서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등장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점점 더 알리 호메이니는 자신이 대악마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미국을 지칭하는 이슬람 공화국의 선전 용어를 아무런 수식어 없이 사용했어요. 이제 이 기술이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말씀드릴게요. 퓨 리서치 센터의 미디어 연구자들은 이것을 양쪽 모두라고 부릅니다. 진짜 저널리즘이란 모든 이야기에서 양쪽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심지어 그중 한쪽이 살인적인 신정 독재자일 때조차도요. 겉으로 보기에 이 생각은 극악무도하고 살인적인 폭군을 마치 한가할 때 시와 레미제라블을 편안하게 읽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첫 임기 중 사망한 ISIS 지도자 알 바그다디를 엄격한 종교학자라고 묘사했죠. 그들은 그런 표현으로 조롱받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한 관찰자가 X에서 지적했듯이 타임즈가 미국의 만화가 스컷 애덤스를 신랄하게 비판한 부고 기사와 미국의 잔혹한적인 호메이니를 부드럽게 다룬 것을 비교하면 미국 코미디언은 경멸로 추모되었지만 호메이니는 온화하게 다뤄졌어요. 이거 이해하려면 그들이 트럼프를 다루는 것만 봐도 돼요. 이런 대조는 정말 무시하기 힘들죠. 여러분이 곱씹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워싱턴 포스트가 그의 부드러운 미소, 골프 사랑, 다이어트 콜라에 대한 애정으로 기사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반대자와 인간적으로 묘사하는 사람을 다르게 설명하는 방식이 그들이 누구 편인지 모두 드러냅니다. 이제 전쟁 이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호메이니의 부고 기사는 사실 이 보도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언어 전략의 한 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알자지라는 매번 업데이트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란 제목을 붙입니다. 이란 전쟁이나 으르렁거리는 선작전, 테러 정권 해체 작전도 아니며 매일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네스트 리포팅이 기록한 바와 같이 BBC는 정권이 통제하는 방송사에서 연출된 조문객들의 이미지를 거의 검증 없이 내보냈습니다. 테헤란에서 아야톨라를 위한 눈물에 대한 감정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란 미사일 공격 당시 임상적 피해만 보도했습니다. 같은 언론이지만 시각이 다릅니다. NPR도 미국 이스라엘 전쟁을 이란에서 다룹니다. 모든 기사에 같은 공식이 반복됩니다. 두 보도 방식이 공통적으로 갖는 점을 주목해보세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어이자 행위자, 공격자로 묘사되고 이란은 목적어, 즉 행동을 당하는 대상, 피해자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란 정권 자체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도 지켜보세요. 이란 당국이 발표했고 테헤란이 확인했으며 이란 정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1979년에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그 이후로 처형, 고문, 대규모 투옥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온 혁명적 신정 민병대에 외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아무런 설명 없이 아이시스가 발표했다거나 맥락 없이 알카에다가 확인했다는 표현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조직들은 정당성의 문법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은 두 조직보다 더 많은 테러 자금을 지원하고 더 많은 후손을 죽였으며 더 많은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지만 언제나 이란 관리들로만 언급됩니다.
정직한 보도에서 언급했듯 체제 이데올로그를 강경파라 부르는 건 현실을 흐립니다. 그는 언론인을 투옥하고 정치범을 처형하며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고 자신의 국민들에게 폭력적인 탄압을 지시한 신정 국가 기구를 이끌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역사적 기억을 형성합니다. 첫 번째 문단이 12번째 문단보다 더 중요합니다. 죽음과 전쟁 속에서 평판은 음축됩니다. 권위주의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희석할 사치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등가성이 없습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두 입장을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제시하는 것 또한 그들이 하는 또 다른 일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연합과 이란은 이 분쟁을 다르게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쪽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10대들을 처형합니다. 한쪽은 유치원에 집속탄을 발사합니다. 한쪽은 레미제라블을 정말 좋아했다고 하네요. 테러리스트 정권을 미국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이 두 입장은 동등하게 타당하지 않으며 그렇게 가장해도 균형 잡힌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더 교묘하고 위험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란 관리들 말을 들으면 권력 잡은 민병대가 연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정부, 즉 합법적인 정부가 그려집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정부, 그리고 그 정부가 말할 때는 이란을 대표해서 말하는 그런 정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용하고 무의식적인 가정이 바로 그들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슬람 공화국과 이란 국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해주겠습니까? 정권과 국민은 같은 존재가 아니며 실제로는 서로에게 폭력적인 근본적 반대자라는 사실을요. 이란 관리들이 이란을 대표해서 무언가를 발표한다는 것은 수천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수십 년간 목숨 걸고 전복시키려 해온 정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요. 뉴욕타임스도 그 문장도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언론이 아무런 맥락이나 설명 없이 단 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그저 그들을 이란 관리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조용히 정권과 국민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이란이 말한다, 이란이 확인한다, 이란이 전쟁을 한다. 마치 9천만 명의 사람들이 테헤란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란 관리들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 한 문장을 설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세속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과 45년 동안 그들을 인질로 잡아온 신정주의 소수 집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한 문장이 전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빼놓는 거예요. 이것이 다섯 번째 속임수,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말하기 어렵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언론의 속임수도 아니고 단순히 프레임을 짜거나 헤드라인을 정하는 선택만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깊은 도덕적 실패이며 지금 이 전쟁을 겪고 있는 실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쟁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방송이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이야기이고 모든 신문의 일면 모든 분석 기사, 전 세계 모든 뉴스룸이 다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란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공화국 테헤란 이란 관리, 미국이나 트럼프,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9천만 명이 40년간 신정체제 점령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며 반복적으로 거리로 나와 자유를 간절히 외쳐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친구가 총에 맞고 자녀가 체포되며 미래를 정부에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방 언론은 그 정부를 단순히 이란 관리들로 중립적으로 표현합니다. 호메이니 사망 당시 이란인들은 거리에서 춤추고 불꽃놀이를 하며 47년 만에 안도감을 표출하며 축하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드디어 숨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CNN이 그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나요? BBC의 톱 기사였나요? 뉴욕타임즈가 마침내 억압자에게서 해방된 사람들의 기쁨을 사진 에세이로 실었나요? 대신 거의 모든 주요 서방 언론에서 본 것은 국가가 조직한 친정권 집회들이었고 그것도 신중하게 선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부가 바로 거리에서 축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총을 쏘고 있던 바로 그 정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란인 다수의 이야기는 전하지 않고 테러리스트 정권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전의 사진까지 사용했어요. 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는 시위가 미국 대중에게 보여주려던 것에 비해 너무 작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란인들, 대다수의 세속적인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서방이 주장하는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에서 배제되어 왔어요.
이 전쟁 전체의 도덕적 중심이자 그들의 자유가 전쟁의 정당화 이유였던 이란인들의 역할은 빼앗겨서 그들을 억압하는 정권에 넘겨졌어요. 이란계 후손들과 활동가들은 전쟁 내내 소셜미디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언론사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인내심 있게 아니면 오히려 분노에 차서 보도가 자신들을 지우는 동시에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류 언론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는 누구의 축하 모습을 보느냐를 넘어 누구의 고통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예요. 호메이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이란 국민들의 진실에 대해 거짓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 집단을 찾아내 다수인 것처럼 만들었고 여러분이 이란 국민을 지지하려면 미국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들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희생시키면서까지 미국 정부를 증오하는 그들의 의제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요. 이건 조종을 넘어서고 실제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지워지는 건 그들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이슬람 집속탄이 사용되었어요. 이 무기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로 가능한 한 넓은 지역에 파편을 흩뿌리도록 특별히 설계된 무기예요. 이스라엘의 한 유치원, 그것도 주거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공격했어요. 그 전주에는 이스라엘에서 4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스라엘 어린이 1명은 이슬람 공화국 미사일의 파편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가디언 일면에서 그런 사진을 찾아보세요. CNN에서 종일 보도하는 걸 찾아보세요. 이런 공격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묻기 위해 소집된 전문가 패널을 찾아보세요. 저는 아이들이 전쟁을 미워해야 하는 도덕적 근거라고 생각했어요. 수년 동안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나요?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이 언론사의 의제와 맞는지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맞지 않으면 무시되고 맞으면 의제를 밀어붙이는 데 이용돼요.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마치 테러리스트들처럼요. 그들도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억압자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잖아요. 이런 조작은 진실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피해자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건 저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이런 비대칭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거짓말 없이도 여러분은 전쟁에서 누구의 생명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들은 여러분이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도록 만들어진 현실을 만들어냈어요. 안타깝게도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선전에 훨씬 더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선전에서 이미지보다 더 뻔한 속임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6번째 속임수, 사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가 전해지는지 이야기했죠. 이제 이성을 거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즉 사진에 대해 말해볼게요. 당신의 뇌는 이미지를 13mm 만에 처리해요. 글자를 읽기도 전에, 의식적인 생각을 하기도 전에 사진은 이미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야 할지 말해주고 있죠.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적 프라이밍이라고 부르고 언론은 이를 그들의 일면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매우 강력해요. 왜냐하면 헤드라인과 달리 헤드라인은 따져보고 찾아보고 사실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이미지는 그냥 바로 와닿거든요. 사진을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느끼게 되죠. 이란 전쟁 보도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보는 아이들은 누구이고 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누구인가요? 테헤란 시장에 있는 이란 아이, 촛불 집회 사진, 우는 어머니. 이런 사진들은 어디에서나 나왔어요. 알자지라에서도 서방 언론의 일면에서도 뽑혀 실렸죠. 이번 주 이란의 집속탄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유치원, 사진이나 파편에 다친 이스라엘 아이 사진은 어디 있었나요? 본 적 있으신가요? 방공호에서 숨진 새 아이는요. 그 아이들을 보셨나요? 같은 전쟁, 같은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단지 다른 지역, 다른 아이들일 뿐이죠. 이 아이들 중 한 그룹만이 이 분쟁의 시각적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다른 한 그룹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 아이에게는 보호 본능을 느끼지만 보지 않은 아이에게는 특별한 감정이 없습니다. 이는 냉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동정심은 여러분이 누구를 더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편집자가 내린 선택에 의해 여러분에게 할당된 거예요. 갈등과 그 지도자들의 어떤 사진이 공유되는지 주목해 보세요. 트럼프가 침착해 보이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찡그리며 화난 모습인가요? 영웅적으로 싸우는 미국 조종사들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폭격과 파괴의 모습인가요? 그게 바로 사진의 속임수예요. 한 번 알게 되면 어디서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속임수, 가짜 내전입니다.
이 모든 얘기 끝에 거의 우스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너무 정치적이고 속이 뻔히 보이고 노골적으로 조율돼서 이걸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놀라울 정도예요. 여기 속임수가 있습니다. 정치 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뻔하니까요. 대신 그 운동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내전이 없더라도 가짜 내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자 바로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마가가 분열됐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에 금이 갔다. 마가가 트럼프 배신을 용서할까? 마가 인사들은 이란의 반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나흘간 여러 언론이 모두 같은 말을 했죠. 모든 기사가 똑같이 터커 캘슨, 메건 켈리, 스티브 배넌만 인용해요. 그게 전부고 분열의 전부죠. 그게 바로 블룸버그가 표지 기사로 다뤘던 내전이에요. 대통령과 의견이 다른 몇몇 팟캐스터들. 그게 바로 대규모 반란이래요. 실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80% 넘는 메가 공화당원들이 공습을 지지하며 85% 이상이 트럼프를 팟캐스터들보다 더 신뢰합니다. 터커를 지지한 사람은 6%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내내 여론의 흐름은 트럼프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실은 트럼프 지지층이 무너진다는 기사들 속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할까요? 정치적으로 반대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본질적으로 불신이 있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편이 이미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전쟁에 대한 문제들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치적 동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느끼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이점들도 얻죠. 사람들은 상대가 지면 동기부여를 느끼고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선거로 이어지고 있고 언론이 앞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분명히 말하자면 언론이 내전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3명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며칠 만에 여러 언론 매체가 반복 보도했어요. 반복만으로도 이게 사실이 되길 바랬죠. 왜냐하면 단결되고 열정적인 메가 기반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최악의 악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은 같은 새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마치 하나의 운동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걸 보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왜 아무도 자신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지 의아해해요. 그 반복은 결국 우리를 마지막 속임수로 이끕니다. 단순하지만 여러 면에서 가장 강력하죠. 어떤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착각적 진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을수록 그것을 더 쉽게 믿게 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입증해 왔어요. 그들이 증거를 제시받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반복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익숙함을 진실과 혼동하거든요. 익숙하게 들리거나 전에 들은 것 같으면 뇌는 쉽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해요. 마가 분열됐고 트럼프의 목표도 불분명해요. 미국 이스라엘 폭격, 이란 공격, CNN에서 보고 MSNBC에서 보고 뉴욕타임즈에서 보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고 NPR에서 보고 알자지라에서 보고 BBC에서 보면 갑자기 그게 확립된 사실처럼 느껴져요. 마치 모두가 아는 것처럼요. 마치 음모론자만이 의심할 만한 그런 것처럼요. 그건 사실 언론도 아니에요. 그건 전통적인 선전조차 아니에요. 선전은 적어도 노력이랑 창의성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그냥 세뇌에 가까워요. 이건 인간의 인지적 취약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진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에피소드로 여러분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왜 그들은 이 전쟁이 나쁘다고 여러분이 믿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조작 기법을 쓰는 걸까요? 3가지 기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이고 이 실패는 이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이전에 언론 학교와 편집 문화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뿌리내린 세계관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서구 언론사의 기본 운영 체제가 되었어요. 한 세대의 언론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세계 불안정의 주된 원인으로 보도록 교육받았어요. 이런 시각은 그곳에서 소수 의견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류예요. 이런 시각은 선택, 사진과 헤드라인, 전문가, 심지어 시계 설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언론인이 이를 의식하든 아니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이 깊이 뿌리내려 실시간으로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현실을 마주해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설득해요.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한 점이에요. 가장 무서운 편향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상식이나 정의처럼 느껴지는 편향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더라도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반전, 반 트럼프, 반 이스라엘 컨텐츠는 기존 언론 핵심 시청자들의 큰 참여를 이끕니다. 뉴욕타임스, CNN, 워싱턴 포스트 등은 더 이상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 그저 먹이를 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 즉 언론사 소유주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는 정보에 밝은 시민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충성스럽고 분노하며 끊임없이 갱신되는 구독자층을 만들어내요. 어느 쪽이 더 수익성 있는지 맞춰보세요. 분노가 시청률로 이어지니 그들은 오랫동안 이란이 핵무장 이념을 가졌다고 주장했죠.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 계속 확인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내러티브와 일치하지 않는 순간, 더 큰 분노를 자아낼 이야기로 조작할 수 있는 순간, 사실은 갑자기 바뀝니다. 이제 세 번째 정치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가짜 내전 이야기,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다는 헤드라인, 변화하는 추세선이 아니라 반대에 초점을 맞춘 여론조사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해요. 공화당 지지자들의 열의를 꺾는 거죠. 11월 전에 정치 분위기를 조성해 지지층이 실제로 지지 않아도 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치인들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면 반 트럼프, 반 이스라엘 등 대중 내러티브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선거 전략일 뿐인데 언론 보도인 척 포장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그들은 이 일을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세상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 멍청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매일 댓글이나 메시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언론이 말하는 것과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사이의 간극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호메이니가 죽자 이란 사람들은 거리에서 축하했어요.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직접 거리와 휴대폰으로 봤어요. 그들은 팔로우하는 이란 사람들의 피드에서 그걸 봤어요. 언론이 차단되었을 때조차 정권을 지지하는 집회를 정성스럽게 연출해도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한 기쁨의 생생한 영상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들이 빼앗겨도 여전히 정보가 새어나가요. 마가 공화당원들의 80% 이상이 공습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 지지자 누구와 이야기해도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보세요. 지지층은 3주 동안 마가 분열에 대한 헤드라인을 읽고 여론조사를 봤죠. 그리고는 잠깐만, 이 여론조사가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훨씬 더 맞닿아 있네라고 깨달았어요.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는 지금 역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을 끊어서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듣는 이야기와 실제로 보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져서 아무리 신중하게 고른 헤드라인으로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만약 기성 언론이 정말로 정직해진다면 사람들이 다시 언론으로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독립 언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것 역시 사람들은 조금은 경계해야 해요. 왜냐하면 독립 언론이라고 해서 정치, 돈 혹은 자신의 편견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몇 달간 혼란을 겪으며 점차 깨달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언론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만의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팟캐스터든 기존 언론이든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이 팟캐스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잃고 있어요. 신뢰는 쌓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도 이제 그 사실을 점점 이해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실제로 사실에 근거한 목소리를 찾고 있어요. 연방통신위원회가 뉴스 방송사들에게 그들의 전쟁 보도에 대해 전례 없는 공개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간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망가뜨린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시청률을 올리거나 불안감을 조성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진실은 신뢰를 쌓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계속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생각이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대신 시청하고 있어요. 느리게 올라가고 있지만 효과가 있어요. 계속 거짓말을 듣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수법을 알게 되셨죠? 당신이 한 글자도 읽기 전에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알려주는 헤드라인과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은 14번째 단락에 숨겨놓는 방식이죠. 완전한 거짓말보다 방어 가능한 반쪽 진실과
이야기의 시작점을 선택해 악단을 결정하는 선택적 시각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테러 정권엔 정당성을 주면서 자유로운 국민들에겐 그 정당성을 빼앗는 언어입니다. 47년 동안 자신들의 이야기에서 지워진 채 거리에서 자유를 외치며 축하하는 보이지 않는 이란인들. 그들이 선택하는 사진과 선택하지 않는 사진들. 3명의 팟캐스터와 조율된 헤드라인,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 매체에서 반복되는 보도로 만들어진 가짜 내전. 그렇게 세뇌가 상식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 미사일, 실제 군인, 거리에서 춤추는 진짜 이란인들, 그리고 파편 부상으로 치료받는 진짜 아이들이 있는 진짜 전쟁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조용히, 전문적으로,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속임수를 아는 사람은 조종당하지 않아요. 이제 당신도 그 방법을 알았으니 이 말이 와닿았다면 공유해주세요. 주변 누군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내일 헤드라인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조종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아이라 K입니다. 또 만나요.